자연주의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자연주의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주의에 관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 자연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연주의는 이제 내추럴리즘이죠. 내추럴리즘인데 그 내추럴은 뭐와 이어지냐면은 사이언스하고 내추럴 사이언스 흐름이에요. 이런 자연이 아니고 루소가 말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고 과학을 의미한다. 그 문학 속에 들어온 과학주의, 그 다음에는 과학 다음에 내추럴이 뭐가 이어지냐면 인성과 이어져요. 휴먼 네이처하고. 그래서 인성이라고 할 때 이 경우에는 피지컬한 거죠. 그래서 소설이라는 장르가 사람의 육체에 관한 얘기를 다루는 피지컬을 한 걸 다루는 그런 장르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그 시기가 딴 나라는 리얼리즘이 먼저 오고 내추럴리즘이 와야 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먼저 와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혼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자연주의 연구를 하게 됐냐면은 표본 시해적 개구리를 우리 학교에서 자연주의다 그렇게 배웠다고요. 그랬는데 대학에 가서 불문과 강의를 들으니까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은 염상섭 씨는 굉장히 신중한 분인데 이가 왜 그러면 자기가 자연주의를 했다고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일본 자연주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늦게 참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대화에 일본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걸, 잘못 이해한 걸 염상섭 씨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우리나라의 자연주의 최고다 이렇게 일하는데, 작가들도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가 공부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작가들이 사실 일본에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 있으면서 마음은 하이델베르크에 가 있으니까 또 갈등이 생겨. 이 사람들이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갈등이 생겨. 왜냐면 너무 일본이 가보니까 좋은데 원수의 나라잖아요. 일본이 가보니까 뭐 하수도도 다 돼 있고 아스팔트도 돼 있고 아주 근사한데 우리는 그때 집 옆에다가 그냥 부정을 흘려내리던 데였거든요. 그거 보면은 영어망진창인데 보면은 그건 좋아하면 안 되는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좋아하지 않으려고 꼭 원수를 사랑하는 줄리엣처럼 이 사람들이 자꾸 딴 데를 가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까지 가놓고는 러시아 문화만 공부하고 일본 문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염상섭 하나만은 이는 저기 자기 형님이 불인이어서 불입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가는 명치학원 이런 거는 낮은 데거든요. 일고 이런 데가 높은 거죠. 국립이. 그 비교가 좀 높은데 이 사람은 불입학교를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자기 형님이 장교라서. 그래서 일본을 제대로 배운 우리나라 그 근대 유학 간 사람 중에서 염상섭은 제대로 일본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일본 자연주의가 와세다 문학이라는 그 학술지를 냈는데 염상섭은 그걸 갖고 공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염상섭 생각에는 일본 것이 진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화된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연주의다, 내가 자연주의다 이러고 표본 실증 개구리를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 유학한 사람들이 참 민족 개조를 써가지고 이광수가 굉장히 혼나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면은 몇 살에 가느냐 하면은 김동인이 12살에 가거든요. 누구는 13살에 가고
누구는 14살에 가고 그러면은 자기의 이 한국인으로서의 주관이 서기 전에 거길 가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 사람들은 엊그제 우리가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쪽이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거짓말 안 해야지, 우리도 약속 잘 지켜야지, 우리도 마당을 잘 쓸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나서 모두들 또 개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광수뿐 아니고. 그래서 한 번은 누가 그런 걸 썼더라고요. 한석헌도 민족개조를 부르짖었다. 그렇다면은 그도 친일파인가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본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갈등이 많은, 돈은 가난하지, 말은 모르지, 중학교는 제대로 안 다녔지, 그러고 가서 거기서 일본을 배우는데 보면은 걔들은 굉장히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열등한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역전의식이 되는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너희 거는 안 배우겠다. 우리가 유럽을 배우러 왔지 너희 배우러 온 거 아니다. 이런 그 오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뭐가 이렇게 잘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상섭 씨가 상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자연주의를 제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은 졸라의 자연주의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력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럼 일본 자연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완전히 이게 낭만적인 거예요, 일본 자연주의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환멸의 피해를 수소화하는, 애수라는 숫자를 쓰고 호소한다는 숫자를 써서 환멸의 피해를 애소하는 것이 자연주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그걸 그대로 이는 와서 떠드니까 그게 이제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표본실의 적개구리의 자연주의의 첫째 작품이다, 이러고 말하는데 이미 그 이전에 졸라즘이 소개가 돼 있어요, 한국에. 근데 그거 인정 안 하고 일본 자연주의가 진짜다 이렇게 인정하는 데서 우리나라의 이 표본실 적개구리가 교과서에서 아직도 자연주의로 되는. 그래서 제가 자연주의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 이거 근대문학 연구하려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불란서 해야 되고 일본 문학 해야 되고 우리 문학 해야 되고, 그래갖고 고작 자연주의라면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요 이거를. 제가 이 책을 낸 지가 89년도에 냈거든요. 그랬는데 국회에서가 하나도 없어.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30년 동안 계속 표본실에서 우리는 자연주의다 하고 떠들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강의를 좀 해서 한 분들이라도 좀 아시고 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재미없는 제목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으시겠지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리얼리즘과 자연주의를 뭐가 다른가요부터 해야 될 텐데, 딱 두 개로 나누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게 기본 두 개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바뀌면서 근데까지 온 게 예술의 흐름인데, 여기에서 여기 이 페이지 보면은 아우엘과 하라는 사람이 오데세이하고 창세기를 비교한 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다른가? 자, 오데세이에 나오는 첫 번째 특징은 외형화 현상. 이거는 외형화 현상, 익스터널라이즈하는 거예요. 밖으로 보이게 하는 거, 어른에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첫째 번 특징이 외형화 현상이야. 그래, 여기에서는 예술은 거울이다 그래.
거울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면은 못 그리고 껍질만 그리는 거. 그래서 일단 보이게 해야만 내면까지도 되니까 첫 번째 특징이 있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오데세이가 돌아왔는데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저 그리스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오면은 하녀가 발을 닦아줘요. 손님이 오면. 근데 그 하녀가 자기 주인 발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신부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주인 발을 알아보고 너무 놀라서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손님 발을. 그러면 물이 튀어나오잖아요. 요 물의 높이를 통해서 그 하녀의 격악한 마음 내면을 있어놔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늙은 하녀거든요. 젊은 하녀는 실수했다 이랬는데 늙은 하녀가 맨날 하던 발닦기를 하는데 손님을 떨어뜨려서 그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 물이 많이 튀었어.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는가는 요 물의 높이에 의해서 비로소 된다. 이게 이제 리얼리즘이에요. 그래서 리얼리즘은 우선 보이자 방에 들어갔는데 불을 켰다라는 말이 안 나오면 뭐 볼 수가 없어요. 밤에 방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죠. 들어가서 어디 있는 스위치를 키니까 뭐가 보였다. 이렇게 써야 돼. 왜냐면 거울이니까.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거울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울의 문화. 리얼리즘은 거울의 문화이다. 그러면은 창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는 여기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잖아요. 눈을 보이게 비주얼라이즈 하는데 창세기는 안 보일수록 좋아. 신비한 거니까 신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 사람들은 히랍 사람들은 신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앞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냐면 시인에게는 보여요. 이게 예술가에게는 지금 아테나 여신이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예술가는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신까지가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서 비주얼라이즈 되는 종교까지가 이것이 이제 오데세이에 나타난 리얼리즘의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익스터널라이즈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 미안해 내가 지금 감기가 많이 걸려서 코가 걸려서 자꾸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럼 뭐를 중요하겠어요? 외형을 중요시하죠. 폼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리얼리즘은 폼을 중요시해. 그래서 모양을 그려야 돼. 모양을 그려야 되니까 신도 모양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저 폼페이로 전에 가서 느낀 건데 원형이 역시 모방한 사람들은 못 따라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게 아니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 모방한 거니까. 근데 그리스는 신들이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고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이게 이집트도 그렇지만 왕의 조각을 그릴 때는 룰이 있어요. 어려도 안 되고 늙어도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되고 기운 없어도 안 되고 그래서 중년은 돼야 돼. 중년은 된 씩씩한 남자 이런 걸 그리는 거지 애는 안 그린다고. 애는 안 그리는데 아마르나 시대가 되면은 소년왕이 나오잖아요. 투탕카멘. 그 투탕카멘이 나오면은 처음으로 아이가 그려져. 그리고 또 얼굴을 그리는데 룰이 있어요. 반드시 눈을 앞을 봐야지. 몸은 이렇게 돼 있어도 그게 이집트 그림인데 아마르나에 보면 그게 없어져서 그냥 역얼굴을 역얼굴대로 그리는 요게 리얼리즘이죠. 역얼굴을 얼굴대로 as it is야. it와 is 사이가 이퀄이에요. 같아야 돼.
요거를 베리시밀리투드라고 해요. 진실과의 유사성, 베리티와의 유사성이 그러니까 베리시밀리투드야. 그래서 그 현실과 닮아 있어야 되니까 보험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라메스는 근본적으로 보험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예술이고, 또 예술에 있어서 보험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보험이 닮아야 제가 닮으면 다른 예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에 있어서 언어라는 보험에 속하는 건데 언어를 빼면 문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보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 여령 선생님인데 여령 선생님은 보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부터. 근데 내가 그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뭐가 새로웠다고 하면 여령 씨가 뭐가 새로웠는지 보험을 어프로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달린지 알아야 우리가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하세요, 그건.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험을 어프로치를 하는 예술 연구가 대단히 적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희락은 보험을 어프로치야. 그래서 이뻐야 돼. 씩씩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원반 던지기, 소년 같은 그런 게 희락을 대표하는 조각이 되는 이유가 그런 데니까. 그래서 거울의 문학, 비주얼라이즈 하는 문학은 미메시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도표가 미메시스에 나오는 첫머리에 나오는 도표야. 오데세이하고 구약소설 그렇게 해놓은 게. 근데 기독교에서는 폼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음성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또 손이 와서 이렇게 만졌다. 그렇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는 절대로 안 나와. 성경에는 어떻게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이런 말은 절대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폼이 중요하지 않은 예술하고 폼이 중요한 예술이 있는데 폼을 중요시하는 것이 리얼리즘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대등해. 이거 병등주의예요. 그래서 신과 싸우려다가 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리라를 아폴로보다 더 잘하지 그러다가 혼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트의 기술을 가지고 겨룰 수가 있어. 신과. 그럴 정도로 신과 인간이 대등해요. 그래서 명령을 못해야 함부로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래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쪽은 이래라죠. 하나님이 말하면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하고 그냥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는 시공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는 거. 몇 월 며칠 어디 이거. 요거는 이제 시간과 공간 히어에 나오가 돼야 돼요. 리얼리즘은. 내가 봐야 그리지. 내가 봐야 그리니까 내가 있는 곳이라 해야 돼. 그래서 당대가 돼요. 당대가. 자기가 살아가는 시기 보게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공간이 확실히 나타난다 하는 거. 그래서 몇 년도에 몇 년도에 하는 게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트로이에 가보면은 슐리만이 그 트로이 유적을 찾을 적에 호마의 책을 보고 찾았어. 하루 사이에 어디까지 군인들이 숨었다가 하루 사이에 나타났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걸을 수 있는 거리만 다 측정해가지고 지금의 트로이를 찾아낸 거예요. 해병 군인들이 숨었다가 하루 사이에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다 하는데 최종으로 호마의 말을 듣고 고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호마의 고장이에요.
트로이가. 이즈미르여기가 호마의 거장이에요. 그게 호마의 성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자기 동네에 있어요. 자기 동네에.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상상력에서 상상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증력이 필요한 거야. 일일이 설명해서 이거는 법정의 언어처럼 이제 플라토 리얼리즘에서 스탄다리 그런 말을 해요. 리얼리즘의 언어는 법정의 언어처럼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시 되는, 그러니까 덜 예술적이죠. 그 다음에는 인물형이 고정돼 있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아킬레스 하면은 그거는 용감한 사람, 누구는 비겁한 사람 이렇게 딱 고정된. 근데 이쪽은 데벨로핑 캐릭터예요. 바뀌는. 왜냐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난다는 거는 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인간이 요 상태에서 그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돼. 근데 거울은 거듭나는 거는 못 그리죠. 그러니까 거울의 경우에는 고정돼 있어야 돼. 시대도 고정돼 있어야 돼요. 시대도 안정된 시대라야 리얼리즘이 돼. 왜냐하면 거울이니까 이게 대상이 흔들리면 거울이 모사를 못해요. 그대로 그려야 되는데, 보고 그려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20년대가 제일 안정됐을 때였고 22년, 23년 이때가. 왜냐면 그저 3.1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많이 완화가 돼서 한국을 노예로 만들려다가 아니다, 요것도 길러가지고 중국에 가서 관리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사상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지적으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일본인으로는 다 못 땄으니까 한국인들 길러서 우리가 데려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24년에 제국계가 생기거든요. 한국에 학교를 막 만들어. 그때까지는 공립대학교 없고 사립학교만 있었는데 공립학교들이 막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의 경성제대는 대단한 거래요. 급수로 치면은 대만에 있는 대만제대하고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교수진을 데려다가 요걸 길러갖고, 저 식민지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식민지가 한네 가지 좀 있어요. 그냥 자치권을 주고 세금만 받아가는 식민지가 있고, 천독이 와서 다스리는 식민지가 있고, 세금과 이걸 다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일형으로 우리를 하기로 일본이 바꾼 거예요, polici를. 그래가지고 학교도 만들고 유학도 시키고 이런 것이 박정희가 3.1운동이 대단한 거죠. 그걸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이 머리를 써먹자, 이런 생각을 일본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쓰러져서 기억력 상실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작하는데 우리 예령 선생님, 저 사람 일어나, 저 사람 일어나 두고 와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렇게 비싼 배우를 쓸 리가 있냐, 들어올 편한 누워만 있게 하려면 1급 배우를 왜 쓰냐, 저거 꼭 일어나 그러더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떠들었어. 10년이나 패러라이즈돼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랬더니 김수현 씨가 말하기를 실제로 있다. 내가 실제로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야. 실제로 있더라도 개연성은 없는 거야. 개연성은 80% 정도의 퍼실리티가 있을 때 개연성이 생겨나는 거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다는 거는, 과학은 하나만 있는, 지금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과학은 인정을 안 해. 왜? 특례니까, 예외적인 거니까. 언제나 이거는 80% 안에 있는 보편성 안에서의 이거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개연성을
다니기 위해서 앞뒤를 따져갖고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근데 지금 평원시 중교거리는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거든. 저 사람이 성신의 초가처럼 훌륭하다 그러는데 성신의 초가처럼 훌륭해야 할 하등의 조건이 없어. 그 사람이 국민학교 교사하다 간둔 사람이 마누라 도망가니까 미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이 안 맞다. 그래 개연성이 안 맞는 거는 리얼리즘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체부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문체부율 뭐냐면 옛날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로우 스타일, 하이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이 스타일에는 인물도 하이 스타일이어야 되고 말도 하이 스타일이어야 돼. 그래서 시에는 나쁜 말이 없어요. 하이 스타일의 시에는 아어라는 거, 특별히 시에만 쓰는 유하지 않고 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에만 쓰이는 그런 건데, 그 아어체의 말을 써야 되고, 사람이 베터데 나왔어요.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 그게 아이스타일이 돼. 인물이 보통보다 나은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스타일에 따라가는 게 딱 있어. 그거를 엄격하게 구별한 게 그리스 문학이고, 또 불란서의 고전주의 문학이 그래요. 삼일체의 법칙을 딱 지켜야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절대로 장르 준별의 룰이라는 게 있어. 장르를 엄격하게 구별해라. 그래서 하이 스타일에는 로우 스타일을 집어넣지 말아라. 그게 세퍼레이션 오브 스타일이야. 근데 기독교는 어떠냐 하면은 섞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거는 믹싱 오브 스타일이에요. 베드로가 어부에 지나지 않는데 교회에 기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이로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믹싱 오브 스타일이야. 스타일을 뒤집어 엎는 거. 근데 소설은 믹싱 오브 스타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온 게 뭐냐면 리얼리즘과 낭만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쪽에서 말하는 것만이 리얼리즘이고, 리얼리즘과 자연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종자예요. 이거는 고전주의, 리얼리즘, 낭만주의는 다 이성 존중의 스타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똑같은 건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고전주의까지는 세퍼레이션 오브 스타일이었는데 자연주의 오면은 믹싱 오브 스타일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촛불을 들고 서 있어서 무대, 얘는 바보는 대사를 못해요. 세워놓으면 완전히 이건 아주 고르고 숭고성이 돼. 숭고한 아름다움이 나타나. 근데 나나는 팔이거든. 구데기거든. 구데기 같은 인간이 숭고미를 하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스타일하고 로우 스타일이 막 그게 자연주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페이지로 돌아가세요. 요거는 이제 오데세이와 성경이니까 그보다는 조금 앞서 이게 1페이지에 들어오거든요. 한 얘기인데 요거는 자연주의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 주관주의, 낭만주의는 주관주의면은 리얼리즘은 객관주의고, 그걸 좀 더 과장한 것이 자연주의다. 그 다음에 주정주의, 감성 존중, 개별성은 감성 존중에서만 생겨나요. 그래서 개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낭만주의 안 되나?
여기서는 오리지널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보편성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쪽은 이성주의고 한쪽은 감성주의. 그러면은 자연주의는 그걸 조금 더 극단화시키고, 여기는 같아요. 여기 리얼리즘과 자연주의가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낭만주의는 비범성을 존중해. 비범성이라는 거는 위로 비범할 수도 있고 밑으로 비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천재와 바보를 다 존중해. 보통은 싫은 거야. 가운데는 싫은 거예요. 뭔가 하나만 있는 거, 뭔가 하나만 있는 거, 유니크한 거. 그러니까 천재와 바보를 우리 백치아다다처럼 아다다하고 이광 수수인공들을 함께 다 좋아하는 거예요. 뭐든지 익스트라 오디너리한 거, 익스트라 오디너리. 보통이 아닌 거. 근데 이쪽은 보통이거든요. 리얼리즘은 보통이야, 보통 사람. 그 다음에 배경도 낭만주의는 현실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Escape from reality. 그게 낭만주의야. 어떤 사람은 정신병됨으로써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충이됨으로써 도망가고, 현실에서 도망가는 게 낭만주의의 특징인데, 청개구리 보면 도망가는 애가 나온다고요.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애가 나와. 그러니까 청개구리는 전혀 자연주의 아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그래서 어디를 좋아하냐면 달바른 사막으로 하는 노래 있죠. 아득한 데를 나그네 나타가 걸어갑니다. 공주님이 탔죠. 여기는 왕자님이 탔죠. 이게 하이클래스 거예요. 인물이 둘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런 노래들이 왜 생겨나냐 하면은 그런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특별한 걸 좋아하는 거, 예외적인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현실이 아닌 거, 시정이 아닌 거. 이 시정을 요즘 식으로 커뮤니티가 되겠죠. 커뮤니티가 아닌 거. 외딴 집, 외딴 집, 사막, 바다, 산소, 뭐 이렇게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좋은 곳이야. 그건 현실 도피 경향이기 때문에. 근데 리얼리즘은 히어 앤드 나우의 현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간관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복잡복잡되면서 성치고 사는 그런 거. 그래서 외국이 나오면 그건 우선 리얼리즘이 아니야. 또 로드 무비 길을 쭉 그리는 것들이죠. 여행을 그리는 거. 계속 집 밖에서 움직이는 걸 그리면 그건 낭만주의예요. 집 밖을 떠나서 계속 이동하는 거. 근데 한복판에 안 움직이고 방 안에 있으면, 일본에서는 자연주의가 되면은 옥내 전용이 아니에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집 안에 얘기만. 그러니까 환경이 좁아지고 디테일이 나오고 거기에서 인간관계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쪽은 그게 아니고 히어 앤드 나우가 아니고 여기는 여기 아니고 우리 쉐릴 거예요. Pine for what is not. 아닌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닌 걸 동경하는 거. 이것이 낭만주의다. 그 다음에 5번인가요? 반문명적 경향이야. 이게 그야말로 내추럴을 좋아하는 거예요. 애기 좋아하고 노인 좋아하고 금방 태어난 이런 동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낭만주의적 경향이고,
사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리는 거, 그것이 리얼리즘이에요. 그래서 친문명적이고 도시가 돼요. 그래서 자연주의는 과학주의고 산업 발달한 사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도시문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는 곳은 도시 안에 있는 비밀구이지, 요런 인구 밀집 지역. 그 다음에 낭만주의는 무한한 걸 동경해. 인피니티를 동경하는 거예요. 무한한 거. 그러니까 바다 좋아하고, 왜 그렇게 사막이 많이 나오나? 인피니티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막은 정말로 놀랍게도 한 시간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거 무한 생성하는 거, 무한히 생성하는 거, 순간마다 세계되는 거, 이런 것들을 낭만주의자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이 탄, 어린이의 탄 이렇게 나오죠. 어린이의 탄이 나오면 낭만시대가 돼. 리드 투 이노선스 이런 게 있어요. 저 영시에 18세기가 되면은 순진성의 찬 뭐 이런 게 나와. 그 다음에는 이거 무슨 얘기 되냐면은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은 두 개의 무한 속에서 산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무한으로 친하다. 또 하나의 무한은 종교야. 하늘과 모래와 이거는 두 개의 무한이죠. 두 개의 인피니티예요. 한정이 없는 거. 근데 거기에 살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사막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은 못 가요. 왜? 이건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지. 그럼 그 신은 어떤 신이어야 하냐면은 절대적인 파워를 가진 신이어야 돼. 옴니포턴스한 사람, 전지전능한 사람, 또 옴니프레센스, 아무데나 다 있는 사람, 어디 가든지 있는 그러한 그 전능의 신, 이게 그들이 존중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낭만적이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1대1의 사이예요. 집단이 아니야. 개별성 존중은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하나의 관계. 이슬람은 그래요. 이슬람은 목사가 없어. 그래가지고 각자가 직접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슬람처럼 기도를 보면 얼마나 경건해요. 근데 그러고 1대1의 관계, 이것이 낭만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주의적이에요는 메타피직스를 통한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감각적인 거, 리얼리즘은. 그러니까 리얼리즘에 가면은 돈, 성 이런 게 나오죠. 자연주의 가면 더해요.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여자가 나나죠. 나나는 한 입에 3,000평의 땅을 먹고 그런 대목이 나와. 그런데 맨날 가난해. 머리가 없어가지고 돈을 아껴서 쓸 줄 몰라. 그러니까 맨날 가난한데 남자에게서 긁어낼 때는 한 입에 3,000평을 땅을 긁어내. 그 풀밭이 다 저 여자 입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 하는데 그거는 정신적인 게 아니죠. 그건 에로틱한 거고 육체적인 거고. 그럼 근대란 뭐냐면 크게 말하면 메타피직스에서 피직스로 오는 거예요. 형이 하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육체가 스스로 그거 보면 근대에 나온 건데 거기에는 돈과 성의 문제가 나오죠. 근데 낭만주의에는 성은 절대로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광수가 대단히 훌륭한 작가인데 이광수는 리얼리스트가 아니에요. 그 로맨스의 이광수의 소설은 왜냐하면 맨날 해피엔딩이고 맨날 훌륭한 사람 나오고 맨날 좋은 일만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타일 혼합을 어떻게 하나. 스타일 혼합을 낭만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숭고성하고 괴기성, 그로티스크한 거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로티스크하면 그거는 리얼리즘이 아니야. 근데 리얼리즘은 어떠냐? 병적이야. 그로티스크한 대신에 형상이 무슨 프랑켄슈타인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모양이 이상한 거고. 그래서 이쪽에 오면은 종류가 달라져요. 리얼리즘에 오면은 비속한 거하고 진지한 게 앞에죠. 여기에 진지한 거라는 거는 비극적인 거예요. 비극적인 엔딩이 진지한 요소거든. 나나가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썩어서 죽어요. 살아있으면서 피부병에 걸렸는데 막 썩어가면서 죽어. 그러한 거. 여기에 이제 지금 자연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리얼리즘과 낭만주의 비교했고, 그 중에서 자연주의가 더 극단화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얼리즘에 없고 정말 자연주의에만 있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물질주의적 인간관, 그 다음에 비극적 종결법, 그리고 그 피지컬한 거, 요 세 가지가 결정론. 여러분들이 결정론 아시죠? 사람은 해나면서 결정되어 있다. 근데 페인은 세 개로 나눠서 민족, 종족과 자기와 환경과 이렇게 세 나누는데, 이 사람은 둘로만 나눠요. 환경과, 이게 피와 환경의 유전과 환경의 결정론. 그래서 나나가 잘못한 게 아니라 결정이 돼 있어. 자기 조상의 피, 병든 피를 물려받았고 병든 곳에서 자랐고, 그러면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결정론. 요게 자연주의예요.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럼 에밀조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집안에 5세대, 5대의 족보를 다 만들어놔. 미리 소설 20권을 쓰는데, 정신병 가진 여자가 건강하고 염치 없는 남자, 이쪽은 사기꾼, 이렇게 둘하고 결혼해가지고 두 집에 사는 아이들이 제2제정기라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가나, 그걸 그린 것이 르공 마카르 총서라는 거거든요. 그게 20권이에요. 그래서 20권이 한 권이에요. 그냥 20권이 한 가족의 유전과 환경이 어떻게 변형해가나 하는 걸 그린 게. 근데 그 중에서 자연주의는 어느 쪽이냐면은 마카르 쪽이에요. 저 건강하고 염치 없는 쪽은 막 올라가고 돈 벌고 장관도 되고 그러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하층기구에 내려가서 막 상해가는 사람들, 살인하고 이런. 목로주점 보셨죠 여러분들? 목로주점이 나나요 엄마거든. 개 형제들이 그게 전부 마카리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짐승인간, 하나는 또 뭐 이래가지고 하나도 성한 애가 없어. 그래서 자연주의는 마카르게의 소설만 가지고 자연주의를 꽁뜨누아르라고 그래. 검은 소설이죠. 검은 소설. 여기에 동만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김동일께서는 감자와 태형, 하나는 유전을 다뤘고 하나는 환경을 다뤘고 환경결정론을 다뤘고, 그 다음에 저 태형에 보면은 저 작가 자전적인 건데 막 늙은 영감을 내쫓는데 이놈은 뒤상 이러면서 막 쌍욕을 하면 내쫓는다. 그걸 작가가 해. 왜냐면 한 방에다가 몇 평짜리 방에다 40명 넣어놔봐라, 다 짐승된다. 그게 김동인의 태경이에요. 걔들은 나오면 환경을 바꾸는 것도 멀쩡해서, 그러나 인간을 한 방에다가 서서 잔데 그 상길동대 막 집어넣었으니까 감옥이 없어가지고 서서 자는 방에 놔봐라.
사람이 다 짐승이 된다. 그게 이제 김동인의 자연주의죠. 근데 고만한 증상도 표본실의 적개고리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연주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자연주의를 이렇게 잘못하고 낭만주의를 자연주의라고 하느냐? 그걸 이유를 요거 그냥 간단히 설명을 넘어갈게요. 잘 몰랐어. 또 하나는 받아들일 여건이 안 돼서. 요거는 부르주아의 발흥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쪽은 아직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는 받아들일 조건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왜곡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면은 김동인하고 염석섭이 같은 데가 거의 없어요. 지멋대로가 자기 입은 책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자의성이죠. 지멋대로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물질주의만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익선한 아예 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품목을 지멋대로 받아들이니까 성격이 안 생겨난다. 네 번째는 여러 나라에서 쏟아져 들어서 각각 다른 게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성이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면 모델이 없는 거야. 우리는 엄마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엄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이혼 백서를 발표하고 이런 짓을 한다고. 그런 그 모델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에서 여러 나라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 그다음에 끝으로 전통문화와의 관계인데 일본은 이 사회의 소설가들이 전부 제국대학 출신들이에요. 기가 죽어 그래서 그 나츠메 소스키 같은 사람은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 그 당시에 학자예요. 그러니까 전부 제국대학 출신인데 자연주의 때만 와서 학벌이 낮아져.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그게 잘 안 돼 있는 사람들 어느 나라나 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소설가들이 제일 높은 데 했으니까 김동인이나 염석섭은 높은 편이죠. 그래봤자 대학이 한 학기 두 학기 다니고 뭘 것이야. 왜냐면 그때 그 23년에 지진이 나잖아요. 막 죽이니까 다들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자기 나라 문화를 모르는 거. 근데 지금 저 친일문학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가 종로에서 종로문학관이라는 걸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초창기 문학관이 하나도 없어. 살아있는 사람 문학관이 3개, 4개 있는 나라에 초창기 문학관이 하나도 없어서 그거 이제 종로 구청에서 설계로 돼 있는데 그거 몽땅 친일파야. 36년 동안에 한국에 리더가 있으면 이 사람은 감옥에 있거나 친일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게 없어.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 그래. 근데 최근에 누가 뭘 썼냐면 1940년 이후에 친일한 사람은 나더라 그러고 썼더라고. 그는 너무너무 전시체제가 이게 발달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용학이라는 그 문인이 최정희 씨한테 편지를 했는데 시국이 나빠졌니 언론 반도를 안 오는 그래. 그리고 나는 왜 이 신보에 취직시켜줘. 왜냐면 나는 아기를 낳는데 아기 엄마하고 아기가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는 진입파돼도 일본 시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이 있어야 되고 문의는 글을 써야 되니까 일본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40년 이후에 진입파된 사람 건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는데 그건 옳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 보고 식구들 먹여 살리지 말고 내내 감옥에 있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수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건강이 아주 나빠. 그러니까 의사가 부인이었으니까 살았지, 허영수이 떠나고 한 달 안에 죽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죽는다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자꾸 이쪽에는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이광수가 소설 하나 쓰면은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다 하고 있는 분화로드 운동이 이광수 소설 하나도 다 못해. 이광수가 흙을 쓰면 막 일어나서 분화로드 운동이 일어난다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이 사람을 가만 안 놔뒀죠. 이런 그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오기 때문에 뭐가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 근데 내가 정말로 걱정하는 거는 일본 문학을 공부를 지금도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연호섭 씨가 개성과 예술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일본 사람들을 도대로 갖다 베껴놓은 거야. 그 10몇 살짜리 아이가 모델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디서 자기가 알아서 글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원천을 알아야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된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일본 공부 안 하면 그거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연구를 한 동기 중에 하나는 내가 일본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일제시대 6학년 때까지 우리가 일본말 배웠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죠. 6학년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책을 일본말로 전부 읽었거든요. 일본 사람이 버리고 간 세계문화 던집을 전부 일본말로 읽었다고. 사전도 하나도 없고 선생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선생이 어디서 들으니까 선생 둘이서 단어 하나를 몰라가지고 사전이 없으니 우리가 밝힐 데가 없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걸 들을 일이 있다는데 학교 다닐 때 일본어 사전 일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혼자 배우는 거야. 읽으면서 혼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카츄샤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사팔눈이에요. 그런데 일본말 사팔눈이 야분이라는 건데 그 말을 내가 알아야 이걸 알아듣지. 카츄샤가 어떤 여잔지 그 끝내 모르고 말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팔눈이라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 혼자 공부를 한 그 일본말 실력으로 축소지향의 일본인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까지야. 우리가 6학년이었으니까 어쨌든 일본말이 읽을 수는 있으니까 일본말 독서가 가능했고 그걸 독서함으로써 일본말이 더 자기 혼자서 배운 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 동선생을 일본에서만 아는데 그 남자분이 시세이도 그걸 자세히도 그러더라고요. 같은 학년인데 계속 일본말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자세히도가 되는 거야. 거기에서 멈추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세계문화 던지고 계속 그걸 읽었으니까 지 혼자 배우는 거지 일본말을. 근데 우리 세대가 아니면은 세 나라를 비교하는 거를 누가 해요? 그거 안 하죠. 그 소설같이 다 읽어야 되거든요.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이런 데서 이제 그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애매해졌다. 3페이지 올릴 건데 그 다음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나.
진실 존중 사상이 되죠. 그럼 프랑스에서는 진실은 최고의 진리다. 입구에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일본에 가면 아니에요. 진실을 사실하고 혼동을 해버려요. 진실이라는 말을 팩트하고 트루드를 팩트로 알아버려요. 일본 사람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지가 안 겪은 얘기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까지도 모든 소설이 사소설이에요. 자기 얘기만 써야 돼. 이광수가 우리에게 끼친 가장 큰 공로는 사소설이 아닌 걸 내놨다는 거, 3인칭 소설을 써줬다는 거, 그건 물론 톨스토이나 이런 데서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소설, 절반은 사소설이지만 거기서 배워왔으니까 절반은 아닌 게 나왔거든요, 한국에. 그게 우리가 운이 좋았는데 일본은 그 진실을 사실로 오해를 해가지고 배호구, 호구를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그럼 픽션이 없어지잖아요. 소설의 본질을 건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는 또 무각색, 각색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지가 안 겪은 거는 쓰지 말아라. 이게 사소설이에요. 그 전통을 누가 만드냐면 자연주의가 만들어. 그러니까 자연주의가 왜곡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엉뚱하게 사소설이 되고 만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무각색 이거 위에 이 사람들이 또 뭐를 배우느냐 하면은 배기교, 기교도 필요 없다. 그거는 도라지 쪽도 기교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기교를 누가 배우냐면 프로문학이 배워. 프로문학이 배기교, 기교에 부호를 내내는데 이쪽은 배하고 염전선 시대는 배하고 무각색의 시대예요. 근데 염전선은 뭐 그대로 배웠고 김동희는 톨스토이나 이런 데서 배웠고 요 차이가 나서 그 두 사람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운동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겨났다. 또 해결 방법도 자연주의는 비극적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해결의 해결 방법이야. 사태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덕기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 쟤는 가난하고 나는 부자니까 내가 호병에서 자기 그 필순이가 하는 여자를 도와준 분들 뭐가 나쁘겠나? 덕기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고 끝나. 그게 무해결의 정결법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씁니다. 그 다음에 뭐를 미치서는 방법은 어떠냐면은 여기는 스크린은 미라래, 거울이에요. 거울이니까 이 거울은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상대방을 그려야 된다 하는 거고, 일본에 가면은 거울이 아니고 내시경이야 이건. 왜냐하면 내면을 그렸으니까. 내면을 그리기 때문에 다 자기 안을 그렸으니까 안을 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울은. 그래서 내가 이걸 내시경의 모사법이다. 그 다음에 주정적인 비탄. 그저 이성적이 아니고 환멸의 비애 뭐 이런 거. 환멸의 비애를 수소하기 위해서 자연주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래서 그럴 거면 왜 그걸 자연주의라고 부르니? 낭만주의라고 부르지? 그리고 미국에 가서 도선의 작품을 강독을 했더니 애들이 아무도 이걸 리얼리즘이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서정 시인들이 또 이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자연주의적이 아닌 자연주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권의 배제. 선택권의 배제에서 뭐가 생겨나냐면 아무 얘기나 다 써도 된다 이게 돼.
그러면 여지껏 낮은 부분을 못 쓰겠으니까 돈과 성에 부패한 부분은 그걸 막 쓰는 거야. 이게 굉장히 저질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객관주의, 이건 과학이니까 객관주의면 3인칭이 돼야 돼. 근데 표본실 성대고리는 1인칭이거든요. 1인칭으로 자기 내면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에서는 관찰과 분석을 하는데 이쪽은 관조와 방관이에요. 관조와 방관의 과학주의. 그 다음에 스타일로나 배경도 프랑스에서는 진지성, 비극적 종말이죠. 하고 비속성하고 이게 합쳐지는데 일본에 오면은 그게 어중간해져 버리고 말아. 그냥 보통 수사 리얼리즘과 다를 게 없는 게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론도 그렇게 막 지속하게 나오는 나나처럼 병을 조상이 울려준 악덕으로 인해서 썩어가는 그런 얘기까지는 우리는 안 나와. 일본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일본은 이게 근대 소설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 딴 나라는 로빈슨 크루소에서 시작되거든요. 리얼리즘 소설이 18세기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겪고 나서 말라크랑 이런 걸 다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자연주의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이 위트됐으니까 낭만주의가 위트될 수밖에 없다. 그 전에 거 하고. 근데 그걸 또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면 또 좋은데 대전시대잖아요. 연수업 학교 다니고는 연수업이 일본에 가니까 연치천왕이 장례식을 했대. 그러니까 대전시대가 좀 자유로웠거든요. 일본이. 이 대전시대는 전혀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상주의고 신낭만주의 시대예요. 그 시대에 배운 거를 또 합쳐버렸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영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은 게. 그 다음에 뭐가 비슷하지 않은지 다 지금